무대 위에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피아노 앞에 앉은 한 남자의 옆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한 중년 여자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한 번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첫 음이 홀 안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눈가에 금세 이슬이 맺혔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 중년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행운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 올해 47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들이 이어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죠.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다며 표가 하나 남았다고요. 저는 평소 음악회에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조금 부담스럽고 혼자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한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당김이 있었지요. 연주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객석 가운데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단 하나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옆모습만 보였는데도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가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려 객석을 바라본 순간 저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민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순간 30년 전 고등학교 음악실의 햇살이 눈앞에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제가 17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 시절이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음악실에 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기보다 조용히 피아노 건반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사이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배였습니다. 그 이름이 정민준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틀리기도 하고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마음속으로 바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채로 잠시 후 그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미안. 여기 쓰려고 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같이 있어도 돼. 나 연습 좀 더 할게.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음악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마다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선배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며칠에 한 번씩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면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조차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음악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같은 반 여학생 박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동아리 소속이었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긴 우리 동아리 연습실이야. 저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세라야, 여긴 누구나 써도 되는 공간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조심스레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선배를 잠시 바라보더니 저를 한 번 더 짧게 훑어보고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세라의 눈빛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차갑고 선이 날카로운 감정이 분명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다시 울려 퍼진 첫 음은 30년 전 그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 울림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손등으로 슬며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17살의 제가 창가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듣고 있던 그 봄날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설렘이 제 평생을 따라올 줄은요. 저는 민준 선배와 마주친 후 음악실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오늘도 선배가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라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음악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민준 선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선배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들어와.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했는데 정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는 다시 건반을 눌렀고 저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음색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와서 오늘 날씨 좋네. 창문 좀 열까? 창문을 여는 순간 갑작스럽게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쾅! 음악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가 문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열리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 가끔 이래. 바람 세게 불면 걸쇠가 잠겨버려. 선배는 침착했지만 저는 어쩐지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선배와 단둘이 갇혀 있다는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아직 선생님들 계실 테니까 곧 누가 오실 거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음악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3층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연습 좀 더 할게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선배의 옆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손끝이 건반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조금씩 빨리 뛰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배가 연주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피아노 좋아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빙그레 웃으며 그럼 한번 쳐볼래? 여기 앉아봐. 아, 아니에요. 저는 못 쳐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눌러만 봐. 선배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을 올리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긴장하지 마. 아무거나 눌러봐. 선배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띵!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번엔 이걸 눌러봐. 선배가 또 다른 건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눌렀어요. 좋아, 이제 둘을 같이 눌러보면. 그때였습니다. 선배의 손이 제 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선배의 손끝이 제 손가락을 아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함께 건반을 누르자 작은 화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손등에 닿아 있는 그 온기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잠시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돼. 선배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선배의 얼굴과 바로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선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네.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선배의 손이 천천히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왠지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어요. 선배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넌 참 조용한데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음악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갑게 갈라지는 목소리. 박세라였습니다.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세라야, 우리 문이 잠겨서. 민준 선배가 설명하려 했지만 세라는 이미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제가 말을 더듬자 여기 우리 동아리 연습실이라고 했잖아. 왜 계속 와? 미안해, 나는 그저 선배 있을 때만 오지. 세라는 제 감정을 꿰뚫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라야, 너무 그러지 마. 민준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세라가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선배, 얘 요즘 매일 와요. 선배 연습할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갈게요. 저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음악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선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저는 선배가 있을 때만 음악실을 찾았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세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음악실에 가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선배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선배는 제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음악실을 피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선배를 보고 싶었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문구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쇼윈도에 놓인
예쁜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마음을 전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작은 메모지 한 묶음을 샀습니다.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 몇 번이나 반복했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연주 참 따뜻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3층 음악실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피아노 위에 악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의 악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악보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다가 누가 볼까봐 아주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음악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선배가 그 메모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실로 가고 싶었지만 차마 갈 수 없었어요. 혹시 선배가 메모를 읽고 있을까봐, 혹시 내가 쓴 걸 알까봐 그렇게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박세라였습니다. 너 요즘 음악실 안 가더라? 세라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응, 그냥.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선배 곧 유학 간대. 뭐? 저는 깜짝 놀라 세라를 봤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간대. 이번 주 안으로. 세라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모르지,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세라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학이라니, 이번 주 안으로라니. 그럼 제가 남긴 메모는 선배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기도 전에 떠나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음악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아노 앞에 민준 선배가 앉아 있었어요. 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배가 돌아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어? 선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너 안 와서 좀 궁금했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악보를 힐끗 봤습니다. 메모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악보는 닫혀 있었어요. 저기 선배. 응? 유학 간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글쎄, 최소 몇 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 1년도 아니고 몇 년이나. 17살의 제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연주 못 들어요? 미안.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선배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꾹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축하해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너 음악 좋아하는 거 알아. 계속 들으면 좋겠어. 나처럼 서툴게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저는 음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음악실 문틈으로 선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음악실로 갔어요. 하지만 음악실은 텅 비어 있었고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악보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끼워 넣은 메모도 당연히 함께 사라졌겠죠. 선배는 그 메모를 봤을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간 걸까?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혹시 선배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선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마지막으로 음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선배의 손길이 닿았던 그곳을 제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 벌써 떠났어. 박세라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비행기였대. 너한텐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거야. 이제 여기 오지 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제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단지 악보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그리고 그 메모조차 선배가 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음악실 창문으로 봄볕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음악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도 앉지 않았어요. 그 설렘도 그 따뜻함도 모두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17살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천천히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본 선배. 아니, 이제는 중년의 피아니스트 정민준. 무대 위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17살 때 음악실에서 보던 모습과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서 사인회가 있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계속 간지리듯 뛰었고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두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렸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긴 줄이 만들어져 있었고 저는 맨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멀리서 쌓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민준 선배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멀어 보였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알아보실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실까? 그때였습니다.
민준 선배가 스태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편으로 걸어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작은 웅성임으로 흔들렸고 줄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쌓인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 반쯤 펼쳐진 채 바람에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어요. 저건 선배의 수첩일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테이블 가까이 다가서 있었어요. 바람이 페이지를 살짝 밀어 올리며 글씨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조심스레 그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연주 참 따뜻했어요. 누군가 남긴 짧은 메모, 그 따뜻한 말 한 줄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누군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악보 사이에 끼워 넣었던 그 한 줄의 메모. 선배가 그 메모를 받고 무려 30해 동안 이 수첩 안에 간직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수첩을 살짝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감촉이 한순간에 17살의 제 마음을 그대로 데려오는 듯 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지은이, 맞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쉽게 말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온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네, 선배.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수첩으로 향했어요. 그거 봤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주 멀게만 들렸어요. 민준이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메모 내가 남긴 거였어?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은아, 그랬구나.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여기선 얘기하기 어렵다. 사인회 끝나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사인회가 끝난 후 저를 데리고 문화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무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고 바람에 실린 낙엽이 벤치 주변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머무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선배였어요. 30년이 지났네. 네, 그러네요. 지은아, 넌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선배는요? 나도 그냥 버티면서 살았지.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고요히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메모가 내 거였구나. 네. 떠나기 전날 밤에 악보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 하늘색 메모지. 제 가슴이 조용히 떨렸어요. 민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메모 정말 큰 힘이 됐어. 외국에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거든. 정말요? 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연주가 따뜻하다고 해줬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뻤어.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게 누군지 궁금했어.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름도 안 쓰고.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17살 때 음악실에서 들었던 그 음색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졌을 뿐. 지은아.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옛날에 내가 오는 날이 정말 좋았어.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음악실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연주가 잘 됐거든. 그땐 그냥 누가 들어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좋았던 것 같아. 30년 만에 듣는 고백. 너무 늦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선배. 저도 선배가 좋았어요. 정원 한쪽에서 가을밤 바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7살의 봄날에 시작된 설렘이 47살의 가을밤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로 돌아오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 곡이요? 응. 고등학교 때 만들던 곡인데 완성을 못했거든.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만들던 곡이었어.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도저히 못 쓰겠더라. 왜요? 마음이 자꾸 무거워서 밝은 멜로디가 안 나왔어. 민준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랑 제대로 작별도 못한 게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 메모 보고 나서 조금씩 다시 쓸 수 있었어. 정말요? 응. 누군가 내 연주를 따뜻하다고 해줬다는 게 용기가 됐거든.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완성했어. 몇 년 걸렸지만. 어떤 곡이에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봄날의 설렘 같은 곡. 짧지만 따뜻한 순간들. 그런 걸 담으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들려줄 수 있어.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밤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이 다시 나와서 홀문 열어뒀어. 들어올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객석의 불은 모두 꺼져 있고 무대 위 피아노에만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어디 앉을래? 여기요. 저는 이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잠시 웃으며 그럼 시작할게. 민준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음한 음이 이어졌어요. 봄날의 햇살 같은 소리였습니다. 음악실 창가로 들어오던 따뜻한 빛처럼 멜로디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설렘처럼, 두근거림처럼, 그러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쉬움처럼, 미완의 작별처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멜로디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저 따뜻한 울림, 시작도 끝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음악실에서 처음 들었던 선배의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선배의 음악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메모를 선배가 봤다는 것, 그리고 그 메모가 선배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가만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도 피아노 앞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객석, 어두운 홀, 무대 위에 단 하나의 불빛, 그 속에서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한참 후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곡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제목은 없어. 그냥 그때 그 사람에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너였어. 처음부터. 제 가슴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선배, 너 오면 말이야. 민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연주가 달라졌어. 따뜻해졌다고 할까? 그래서 매번 기다렸어. 저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배 보고 싶어서 매일 음악실에 갔어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알고 있었어. 책 보는 척 하는 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들켰네요. 괜히 부끄러워서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응. 근데 그게 좋았어. 누가 내 연주를 진짜로 들어주는 것 같아서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세라는 내가 치든 말든 관심 없었거든. 그냥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부담스러웠나요? 응. 좀 그랬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정말 음악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느껴졌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제대로 작별 못해서.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학이 갑자기 결정돼서 정신이 없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한테 들은 날부터 무서웠거든요. 선배 만나면 울 것 같아서.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참 울보였구나. 네.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 친구로, 그냥 옛날 아는 사람으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아니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네. 저도 웃었습니다. 연주 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 되면 보러 갈게요. 그럼 너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알려줘. 네.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작은 연결고리. 늦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먼가?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서 가. 네. 선배도 들어가세요. 우리는 홀을 나와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덕분에 오랫동안 궁금했던 걸 알게 됐어요. 나도.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들어가. 네. 저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용히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올려다보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제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와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오늘의 여운이 조용히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쪽,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덮개 위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피아노를 열어본 지 아마도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17살 그 봄 이후로 저는 피아노 앞에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선배가 없는 음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어요.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건반은 건반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자 의자가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반의 차가운 감촉이 세월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까지 함께 건드리는 듯 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땅,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라 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천천히 건반을 눌러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거든요. 음을 틀리기도 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민준이 들려주었던 곡의 멜로디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았지만 느낌만은 남아 있었어요. 그 따뜻한 느낌을 제 손끝으로 옮겨보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음악실 창가로 들어오던 그 봄날의 햇살처럼 17살의 저는 음악실에서 선배의 연주를 들으며 설레던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설렘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리고 그 설렘이 30년이 지나 이렇게 따뜻한 위로로 돌아올 줄은. 오늘 밤 저는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각자의 자리가 있었죠. 서로의 삶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전해졌다는 것, 선배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 메모가 선배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속 작은 상처들이 조용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랑이 남긴 떨림, 그 사랑이 준 성장,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다시 건반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음을 이어갔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좋았어요. 이 따뜻한 떨림이 피아노 위로 조용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사랑이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한 선율로 돌아올 테니까요.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툴어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천천히 이어가면 되니까요. 피아노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래전 전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마음 때문에 가끔 아팠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도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부탁 좀 하네. 시아버지가 남긴 짧고 낮은 한마디.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행사장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고 곧이어 낯선 관계자 몇 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당황한 표정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야?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까까지 자신에게 쏟아졌던 말들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떨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8살이에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틈틈이 온라인으로 소품도 팔면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인지 사람 많은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같은 데 가면 괜히 구석에 서 있게 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학창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저 책 읽고 친구 한두 명과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졸업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를 괴롭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아이는 유독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름은 박미정이었죠. 그 애는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아이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대놓고 비웃거나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뭘 잘못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 애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방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음식을 받은 식판을 두고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제 급식판 위에 연필 가루가 뿌려져 있더군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조용히 넘기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졸업하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시골 읍내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늘 소탈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사를 먼저 건네시는 그런 평범한 어른이셨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시댁이라는 곳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문구점 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남편과의 일상도 안정되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라는 건 생각보다 더 끈질기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던 시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구점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더군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꼭 참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제게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창의 생각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고민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셨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아버지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안 봤던 사람들도 가끔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창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아마 남편이 말씀드렸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억지로 밀어붙이시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괜찮다면 한번 다녀오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과 이제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번갈아 들더군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게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를 입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기 불안해 보였는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술 냄새,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며 떠드는 목소리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시절 교실 분위기가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는 얼굴 몇 명이 눈에 띄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시절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하더군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 미정이는 제 앞에 서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너 아직도 이런 스타일이야? 주변에 있던 몇 명이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미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생활이 좀 힘든가 보네. 옷이 왜 이렇게... 그 순간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는 오히려 제 옆에 앉더니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너네 얘 기억나? 고등학교 때 맨날 혼자 밥 먹던 애. 몇 명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어요. 미정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문구점한데. 그 말투에는 대놓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문구점? 요즘 그런 거 누가 해?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는 계속했어요. 근데 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백수 아니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 그래도 뭐, 먹고 살긴 하겠네. 미정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내일도 안 받아? 요즘 누가 이렇게 다녀?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미정이가 놓아주질 않았어요. 아 참, 너 시댁은 어디야? 시골이라며?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킥킥거렸습니다. 시골에 시집가서 문구점 하면서 사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조용하더니 인생도 조용하게 사네. 미정이는 자기 말이 재밌다는 듯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분한 건지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미정이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응? 그 말이 마치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그 느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가 계속 저를 향해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행사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분명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행사장 안에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저와 미정이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은 조용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주 짧게 지금 부탁 좀 하네. 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뒤 행사장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살피더니 곧장 미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왜요? 미정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불쾌감이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저 그냥 옛날 친구랑 얘기한 거밖에 없거든요. 미정이는 억울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같이 웃던 친구들한테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거나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어요. 저기요, 나 여기 동창회 참석자라고요. 돈 내고 온 손님이에요. 미정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관계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참가비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시죠. 미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 불러.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관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서 계신 쪽이었습니다. 미정이도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 계신 시아버지를 봤죠. 뭐야, 저 할아버지가 뭔데? 미정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분이 이 건물 오너십니다. 그리고 김서연 사모님이 저분 며느리시죠.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미정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건물뿐 아니라 이 지역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미정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분이 서연이 시아버지래. 와, 큰일 났다. 미정이는 떨리는 눈으로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거죠.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누구 며느리인지. 저는 그냥. 미정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관계자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말씀은 밖에서 하시죠. 미정이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나이가 미정이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미정이 남편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 갑자기 나가래. 미정이 남편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관계자들 너머로 서 계신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 순간 미정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여보, 왜 그래? 저 할아버지 알아? 미정이가 물었지만 미정이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행사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무슨 큰 실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미정이 남편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미정이 남편은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시아버지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중 하나였던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서든 사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회장님. 미정이 남편이 계속 빌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기 남편이 저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여보, 왜 그래?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남편이 고개를 획 돌려 미정이를 노려봤어요.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저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저분 심기 거스르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해. 미정이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파래졌어요. 나는 몰랐어. 뭘 몰라. 맨날 그 입으로 사고만 치고 다녀. 미정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미정이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그렇게 비웃던 그 입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일어나게. 미정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야. 근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사람 대하는 법 좀 가르쳐. 담담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남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미정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빨리. 미정이는 남편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쪼그라든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미정이가 나간 뒤 관계자 중 한 명이 시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시고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서연아, 이제 나가자. 그 말씀에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냥 시아버지를 따라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저기서 왜 회장님이라고? 시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전에 조금 일을 했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일으킨 분이셨어요.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건물과 시설을 소유하고 계신 지역 유지셨던 겁니다. 그날 동창회가 열린 그 건물도 시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소탈하게 읍내 어르신들과 어울리시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시는 그냥 평범한 어른이셨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날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왜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혹시라도 제가 힘들어할까봐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행사장을 나온 뒤 시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으셨어요. 차를 천천히 몰아 근처 조용한 공원 주차장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멍한 상태였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혹시 오늘 같은 일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니? 그 한마디에 마치 오래 잠겨있던 서랍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만 꺼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며느리.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말들이 마치 지금은 말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던 킥킥거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 급식판 위에 뿌려져 있던 연필 가루,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시간들, 말하면서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끊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뎠구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졸업하던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나왔던 것.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그래서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는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겨우 밖으로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꺼낼수록 오래된 먼지가 털려나가듯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사람이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누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그런데 넌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텼구나.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치 마음속 깊은 말을 꺼내듯 이어가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라.
너 혼자 올라고 우리 가족 된 거 아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뭉클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난 말이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착하고 바르게 살아와서 더 지켜주고 싶다. 아버님, 누가 널 깎아내리면 그때는 내가 나선다. 가족은 그런 거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한참 뒤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날 밤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제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제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왜 동창회를 피했는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말 안 해서 몰랐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살며시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이 소탈하신 분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 건네시는 그냥 평범한 시골 어른이시죠. 그날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아버지가 그날 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서 계셨는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한 전화 한 통으로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요. 제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주시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 그게 제 시아버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괜찮다고 조용히 손을 잡아줄 때 그제야 아물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시아버님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문구점에서의 일상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이야기, 가게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 남편의 다정함, 시아버지의 변함없는 온기, 평범한 하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주하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작은 한마디라도 건네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